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3월 FOMC인데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에 이어 5번의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2%에 가까이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이렇게 2%포인트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3회로 그대로 유지된 점은 시장을 웃게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연준의 3월 FOMC 회의 내용이 실은 파고들수록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물가 안 떨어진다 1월, 2월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점도표에는 올해 3번 금리 인하에 가장 많이 찍혀 있었고요. QT를 축소하겠다.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 QT라는 단어를 또 꺼내내면서 시장을 굉장히 열광케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진짜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과 함께 3월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뭐 BOJ 또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거의 밤을 새시나요? 네, 이런 맞습니다. 날은? 네. 그럼 오늘 쭉 새셨죠? 네. 진짜 막 성명서 나오자마자 와 그렇게 거의 수직으로 폭등을 할 줄 예상은 좀 하셨을까요?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네. 이번에 점도표 상향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전망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PPI랑 뭐 CPI 네. 뭐 대부분 물가 관련 지수들이 워낙 좋았었고 네. 그 전에 고용 지표도 숫자들이 워낙 좋게 찍혔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동안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죠. 네. 뭐 한 주간 20bp 넘게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는데 뭐 사실 깨놓고 보니까 네. 이제 3회 인하가 그대로 유지가 네.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뭐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점도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4.5에서 4.75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은 점들이 여기 찍혀 있지 않습니까? 3회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시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QT 뭐 중단 축소 QT. 근데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 QT가 3월에 바로 이 단어를 꺼낼 것 같지는 않다. 그랬는데 바로 꺼냈습니다. 이게 사실 1월 달 FOMC 마지막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QT를 슬쩍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QT 지금은 논의를 안 했는데 네. 3월 달 FOMC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볼 예정은 있다라고 발언을 남겼었어요. 네. 여지를 줬었죠. 그래서 또 긍정적인 것만 보잖아요. 채권 시장은. 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QT 관련돼서 감속 스케줄이 나오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감속 스케줄 자체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 1월 달에 이어서 지금 2번 연속으로 QT 감속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네. 거는 이제 예.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뭐 빠르면 5월, 뭐 늦어도 뭐 6월 달 이후부터는 QT 감속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당연히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양적 긴축입니다, 여러분. QT. 이걸 뭐 얼마나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줄인다는 자체로 상당히 시장에게는 이제 좀 뭐 유동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굉장히 좀 훈풍이죠. 그렇죠. 그 전에 월러 이제 연준 네. 그 위원이 QT 지금 연준의 자산에서 국채를 뺀 나머지 자산들은 다 이제 그만 팔아야 된다라고 네. 언급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조금 파격적인 QT 감속이 시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연장선상 중 하나로 QT 감속이 조만간 실제로 그 단어가 언급됐잖아요. 네. 조만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시장이 좋게 봤던 포인트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고 노동시장이 박살나야 금리 인하 하나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가는 뭐 그렇다 쳐도 노동시장은 안 나빠져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보였죠. 왜냐하면 파월의 노동시장 관련된 스탠스가 이번에 저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연준은 물가도 봐야 되고
노동시장도 보고. 같이 봐야 예. 되고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노동시장 물론 중요한데 지금 고용이 괜찮은 부분들이 물가를 올릴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고용에 대한 숫자가 직접적으로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이상 연준의 큰 고려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직전에 발표된 2월달 논팜이 있죠. 비농업 고용자 수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는 20만 명 이상으로 올랐어요. 근데 네. 나머지 임금 상승률이랑 실업률은 반대로 나빠졌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의식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럼 오늘 발언을 좀 보면 앞으로 이제 뭐 비농업 부분이든 뭐 신규 고용이든 계속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 시장이 나쁘면 나쁜 대로 금리 인하. 맞아요. 이게 좋게 나와도 시장- 금리 인하. 네. 고용은 완전히 이제 된 겁니까? 예전처럼 고용 시장에 대한 채권 금리 또는 주식의 민감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우리의 온갖 관심은 근원 PC만, 네. 코어 PC만 보면 된다. 한결 좀 가벼워진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발목을 두 군데서 다 잡고 있었는데 네. 한쪽의 족쇄가 조금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 대목이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하고 물가 전망치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좀 묘했던 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높였죠. 네. 물가 전망치도 오히려 높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금리 인상 요인이잖아요. 뭐 헤드라인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근원 PC가 그렇죠. 이제 예. 올라갔었죠. 예. 근데 저는 조금 파격적이었던 부분은 GDP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예. 기존 1.4%에서 이번에 2.1%로 2% 성장이라는 조금 의미 있는 숫자를 연준이 찍었다는 여기 거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결국에는 뭐가 반영이 됐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크지는 않을 거다. 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연준의 연착륙도 성공을 할 거고 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크지는 않지만 뭐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나 뭐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는 우리가 준비가 된 상태다라는 네. 걸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연준이 이런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봤거든요. 네. 지금 위원님 옆에 나온 표 보면요.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4에서 여기 좀 클로즈업하면 좋을 텐데 2.1로 높게 잡았습니다. 맞아요. 예. 네. 하고 여기 쭉 나오면 코어 PC를 봐도 2.6%로 오히려 올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놓고 뭔 금리 인하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 그건 맞아요. 확신이 든다. 흔히 생각하면 경기가 박살이 나야지 이제 리세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근데 연준은 자신 있다는 거죠. 어차피 물가는 우리가 잡을 거고 예. 경기는 지금 사실상 봤을 때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나머지 지표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는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금상첨화 아니에요? 보통 아, 금리 네. 인하를 하면 네. 증시가 부러지는데 맞아요. 보험성 금리 인하만 하면 그 살리잖아요. 올라가겠죠. 네. 근데 지금 하겠다는 게 그럼 딱 보험성 금리 인하다. 맞습니다. 시장이 좋아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거 직후에 이제 주식시장 이런 위험자산 가격들이 조금 많이 반등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대로 수직 상승이고 맞아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오르지 않았었을까요? 네. 예. 그럼 이제 확실하게 보험성 금리 인하도 됐고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도 환호하고 있고 맞아요. 그럼 이제 시기가 횟수인데 횟수는 3번이니까 네. 첫 번째 시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일단 저는 6월 달부터 시작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6월이요? 있어요. 지금 네.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가장 높은 확률은 6월 6월. 달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시장 전문가들 의견들을 조금 들어보면 6월 달 그리고 그 이후로 좀 나뉘기는 하거든요. 6월 달 네. 또는 7월 달 정도로.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발언들을 했으면 뭐 빠르면 6월 달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5월은 가능성 없나요? 저는 이제 5월은 5월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 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에게 질문이 있었죠. 네. 5월 달은 인하 가능성 없을까요? 근데 파월 의장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전혀 네.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딱 집어서 말을 했어요. 맞아요. 전 그래서 자꾸만 계속 5월을 주장하는 거예요. 파월 때문에. 그럼 네. 6월에 한 번 하고요. 네. 그다음 남은 게 7월에 있고 네. 8월엔 잭슨홀이죠. 맞아요. 9월에 있고
11, 10이잖아요. 네. 그럼 6월에 처음 했다. 나머지 네. 두 번은 언제 할까요? 저는 뭐 연속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이미 예고된 QT 감속을 뭐 듀얼이든 아니면 조금 선제적이든 후행적이든 같이 붙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랑 QT를 같이 해버리면 이거는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금리 인하를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번에 파월 의장이랑 연준 스테이트먼트에서 나와 있는 건 상반기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여전히 상반기 물가는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줬었는데 뭐 그런 거랑 엮여서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빠르게 안 빠지면 금리도 빠르게 인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일단 시장에 우리는 보험성 인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시그널만 주는 것 자체도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월에는 금리 인하, 네. 그리고 7월에는 오히려 QT. 맞아요. 네. 하고 8월에 잭슨홀에서는 막 또 이제 약간 네. 좋은 얘기 그리고 시장을 좀 보고 보고 이제 직후에 저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해서 4분기에 2회 정도로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근데 있고요. 11월 6일이 미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이 있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이게 하기도 하나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아, 이제 그래요? 네, 대선의 그런 쏠림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 뭐 이론적으로는 연준과 정부는 독립적인 단체인 거고 네. 물가가 아무래도 뭐 2, 3분기보다는 4분기의 하강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확인됐던 게 쉘터 관련 가격들이 오. 드디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왜냐면 뭐 조금 서베이의 그런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쉘터 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번에 2분기부터 조금씩 빠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4분기 때는 그 속도는 확실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레벨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네. 연준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4분기 때는 조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11월에 금리 인하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맞아요. 네. 근데 12월 금리 인하는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네, 맞아요. 하겠네요. 그렇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면 6월 네. 저는 조금 텀을 11, 길게 12.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는 QT 축소. 네. 그런데 물가가 더 PC가 빠르게 코어 PC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땡겨지겠죠. 679도 가능한가요? 아, 뭐 제가 679. 네.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네. 물가 빠지는 그 경로 자체가 땡겨지면 당연히 금리는 땡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예. 물가의 궤적이 조금 뒤로 가서 땡겨지는 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후반부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빨리 땡겨지면 금리나 시기도 거의 예. 궤적을 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어쨌든 한 번, 네. 5월 두 번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대출 받으신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를 참 많이 네. 하게 되는데 어느 레벨까지 그러면 올해 떨어지게 될까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네. 오늘 그러니까 FMC 직후에 미국장을 보면 단기물은 한 8bp 정도 빠졌어요. 근데 10년 장기물은 1bp에서 2bp 정도로 소폭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단기는 열광하고 우리가 보는 10년 국채 금리는 안 빠졌냐? 네. 딱 아까 보신 점도표에 그리고 그 경제 전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연준의 시장의 기대치가 2회였잖아요. 그러다가 2나 3회로 픽스가 되다 보니까 단기 구간은 통화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물은 펀더멘털 영역이에요. 경제 성장률 전망이 1.4에서 2.1로 올랐고 상향 조정했는데 그쵸. 그것도. 예.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빠지겠어요? 거기다가 QT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물은 적어도 저는 5월 달 FMC까지는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벨대로 따지면 지금 연초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딱 레인지에 갇혔어요. 예. 하단 3.80, 상단 4.30이고요. 네. 근데 FMC 3월 직후에 하단은 4, 상단은 4.30에서 네. 저는 밴드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단기물 금리가 더 많이 빠지면서 커브가 스팁될 확률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제 그동안 많이 됐던 수익률 역전 현상도 해소. 요번에 해소가 된다. 맞아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 없이 일드 커브가 완성되네요. 이런 경우도 그게 있나요? 연준의 이번 의도라면 의도라는 게 저는 예. 왜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파격적으로 올렸을까? 네. 그리고 QT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왜 다음 5월 달 FMC로 밀렀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도 연준이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 10년물 국채금리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채도 따라가는데 맞아요. 그럼 우리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덜 떨어지겠습니다. 근데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내는 약간 별개예요. 이게 뭐
한국이 금리 인하를 더 먼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한국은 2월달 금통위가 직전에 있었어요. FOMC 전에. 예. 그때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은 비공식적인 소수 의견이 한 분이 이제 언급이 됐었어요. 네. 앞으로 3개월간의 한국의 통화 정책을 봤을 때 인하에 대한 전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의사록에서 확인이 됐다는 네. 거죠. 그러면 저는 5월달 금통위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도 FOMC랑 마찬가지로 점도표를 찍어요. 네. 그럼 거기서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은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달에는 금리 인하, 뭐 연준보다는 조금 후행적인 거죠. 그래도 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금리가? 그러면 국고채 금리도 쉽게 오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연준은 성장률 전망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2월달 금통위에서 올해 민간 소비에 대한 한은의 전망치가 박살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올해 민간 소비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가 1.9%였고 네. 한은이 이번에 새롭게 추정한 게 1.6%로 미국과는 조금 엇갈린 흐름을 예. 보였다는 거죠. 민간 소비가 왜 나빠지겠어요? 당연히 가계들의 금리 부담이 네.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죠. 네. 소비력 저하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은도 올해 금리를 내릴 거고 최소 3회 정도 인하 가능성 크다라는 시각 측면에서는 국고채 금리도 무조건 미국 금리가 정체되어 있는다고 해서 국고채 금리가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한국은행 통화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거 하고 일본의 BOJ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나온 김에 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오늘 일단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했지만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 총선 끝나면 3분기부터는 이제 각오해라. 네. 그럼 얘가 오르면 네. 지금 안 그래도 먹거리, 신선과일, 뭐 유가도 들썩여, 공공요금 그럼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성장률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까요? 한국은행이? 저는 지금까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해 포커스는 당연히 물가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났어. 잡히지 않았다는 거는 한국은행의 타겟 레이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들어왔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상반기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하반기로 봤을 때 물가의 궤적은 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해요. 물론 이제 이벤트적인 변수들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전발 공공요금 인상 부분 네. 그리고 불안한 유가 관련 부분들. 네. 근데 반대로 그 소비 측면에서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가계들의 소비력 자체가 떨어지고 네. 가계들의 소비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생각보다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물가의 상방 압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네. 전반적인 궤적에서의 물가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민간 소비 지표들이 박살나기 시작하면 결국에 한은은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명분은 네. 충분히 갖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연준도 인하를 하고 ECB도 인하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도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또 PF 문제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참에 네. 금리 인하를 유도를 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 정책의 방향성까지도 봤고요. 중요한 게 이제 BOJ. 네.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는 강세는커녕 이제 약세가 됐다. 그 부분도 볼게요. 내용은 저희가 마이너스 금리 이제 다 아니까 그 엔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예. 아이러니해요. 네, 이제 네. 16년, 17년 만에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하고 드디어 이제 0%에서 상단 0.1%로 예, 올라섰는데 엔화는 150엔을 네. 돌파를 했죠.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에 시장에서는 실망을 했다는 거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연준의 그러니까 BOJ의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아직까지도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저러다 또 떨어지겠지? 네, 왜냐하면 네. 올해 이제 일본 BOJ가 금리를 올린 건 네. 올해 이제 춘투 지나고 임금 협상률이 거의 91년 이후로 네. 5.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연간 기준으로 민간 임금 인상률이요. 대기업은 뭐 7, 8% 뭐 맞아요. 이상이던데. 중소까지 네. 에버리지로 하면 5.23%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에 반영이 되면 결국에는
그 BOJ의 타겟 레이트를 물가가 상회를 네.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건데 언제까지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매년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일본 그리고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BOJ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정말 0.10bp씩 정말 보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오히려 엔화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꺾이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인 게임인 하반기에 정말 물가 반등을 이끌어낼 만한 일본의 소비력, 구매력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엔화의 방향성들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저렇게 엔화가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약세가 되니까 뭐 달러도 나름 잘 버티고요. 뭐 금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원달러가 아니라 1200도 못 가고 맞아요. 1300 언저리에 있고요. 저희가 시간은 다 됐지만 아주 짧게 달러의 방향성은 올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3회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연준만 인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ECB도 인하를 하고 BOE도 할 거고 뭐 하다못해 한국은행도 할 거예요. 그러다 하니까. 보니까 달러를 대체할 만한 자산에 대한 환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 거고 네.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게 약세로 돌아서야 되지만 네. 지금의 흐름들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달러 알겠습니다. 약세를 얻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